갈아놓은 논바닥을 다시 썰애로 썰고 여러 회원들이 덤벼들어서 잡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혹은 두레지를 해서 퍼내느라니 거진 점심때나 되었다. 회원들은 웃음소리를 해가며 잠옷 유쾌한 듯이 일을 하는데 그네들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숭숭 내배었다. 동혁은 화갈의 장치를 꼬누고 건배는 키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고무래를 들고 모짜리판을 판판히 고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줄을 띄워서 한 판씩 두 판씩 갈라나간다. 나머지 회원들은 바소쿠리 지게에 걸음을 치고 낑낑거리고 와서 펴는데 퇴비 같은 거친 걸음은 누르고 재 같은 뭉근 걸음은 손으로 내저 골고루 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죽가래로 쭉 고르게 번데지를 치는데 건배의 아내가 점심을 이고 도랑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내리쪼이는 5월의 태양 아래 숭늉을 담아든 오지병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린다. 시계도 없는데 점심때를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맞추는지 건배의 안악의 뒤를 따라 회원들의 사내 동생이며 누이 동생들이 밥보자기를 들고 혹은 함지박을 이고 한 군데서 모였다 나온 것처럼 쭉 열을 지어 언덕을 넘고 논둑을 건너온다. 이를 어쩌나 저고리가 다 젖었군요. 영신은 건배의 안악이 이고 나온 묵직한 함지박을 받아 내려놓는다. 보자기를 열고 보니 아침에 먹다 남긴 것인지 미역을 넣고 끓인 닭국에는 노란 기름이 동동 떴다. 건배의 밥은 보리 반 섞임인데 새로 닦은 주발에 고슬고슬하게 퍼담은 영신의 밥은 외씨 같은 이 밥이다. 차는 없지만 들밥이 맛있길래 가지고 나왔어요. 하고 밥보자기로 어깨에 흐른 국국물을 닦는다. 영신은 건배의 안악을 붙잡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건만 그는 어린애를 볼 사람이 없다고 되짚어 들어갔다. 속이 궁해 죽겠는데 우리 밥은 웬일이여? 동화의 거센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참, 두 분 점심은 왜 그저 안 가져올까요? 영신이가 돌려다보며 물으니까 동화는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죠 한다. 그러자 예, 저기 어머니가 오신다 하고 동혁이가 손을 들어 멀리 죽동 편짝을 가리킨다. 동화가 마주가서 어머니의 머리에서 함지박을 받아 들고 뛰어왔다. 동혁의 어머니는 고만둬라 고만둬 내가 가지고 가마니까 하고 아들 형제의 밥 함지를 손수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숭늉병을 들고 작은 아들의 뒤를 따라온다. 이런 계제에 아들을 찾아온 여학생을 먼 발치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웅덩이로 가서 흙과 거름을 주무르던 손을 씻고 논두렁에 가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그들의 점심은 쌀을 양념처럼 둔 보리밥이나 조가 반 넘어 섞인 덩어리를 짠지 쪽과 고추장만으로 먹는다. 그 중에서는 돌나물 김치에 마른 새우를 넣고 지지미처럼 끓인 동혁이 형제의 반찬이 상찬이다. 여보게들 우리 합병을 하세. 새가 똥을 갈기고 간 것처럼 얼굴에 온통 흙이 튄 것도 모르는 건배가 함지박을 들고 동혁에게로 간다. 참 그러십시다요. 나 혼자 만난 걸 먹으니까 넘어가질 않는걸요. 하고 영신은 밥을 따라 동혁이 형제의 곁으로 간다. 동혁은 커다란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모를 지어서 푹푹 떠넣다가 왜 이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야만 기름진 걸 먹는 그 쉬운 이치 속을 모르세요. 하고 껄껄껄 웃는다. 영신은 저를 빗대어 놓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얼굴을 살짝 붉혔다. 닭국 한 그릇을 들고 서로 권한을 하고 이리 밀어놓고 저리 밀어놓고 하니까 아까부터 넘실거리고 있던 동화가 그럼 이리 내슈 먹는 죄는 없다우 하고 뚝배기를 집어들고 돌아앉아 훌훌 마시더니 건더기까지 두매 한 짝으로 건져 먹는다. 형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비위는 좋다 하고 아우의 턱 밑에 어기적거리는 근육을 견눈으로 본다. 영신은 퍽해활하시군요 하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건배는 동화를 물끄러미 보다가 참말 우리들이 먹는 거란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도 오늘은 일을 한다고 반찬이 좀 나은 셈인데요. 인제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못 나는 집이 저 경성도 못해요. 높은 고개는 올라갈수록 숨이 가쁜 것처럼
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이 한창 어려운 고비니까요. 하고 여러 사람의 밥 먹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 기막히지요. 몇십 리 밖에 나가서 품팔이를 하면 상매기로 한 대도 고작 해서 35전이나 40전을 받는데 어둑어둑할 때까지 일을 하려면 허기가 지니까 막걸리라도 한 사발 마셔야 견디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수사 식구가 입에 풀칠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무 장사들도 하는데 남의 맷갓에 솔가지 한 개피라도 꺾다가 산림간수한테 들키는 날이면 불려가서 경치고 벌금을 무니까 그나마 근년에 못해 먹어요. 하는데 동혁이가 여보게 궁상은 그만 떨게. 밥이 채야겠네 그려. 하고 숟가락을 놓더니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육체는 비타민 A가 어떠니 B가 어떠니 하는 현대의 영양학설은 당체에 적용되지 않는데 그래도 곧잘 살거든요. 하고 입속으로 몰래 양치질을 하는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눈을 깜빡이더니 그렇고 말고요. 칡뿌리를 캐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사는 수가 영어지요. 한다. 건배는 그 말을 받아 흥! 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거든. 하고 하늘을 우러러 허허허허 하고 허청 웃음을 웃는다. 점심 뒤에 회원들은 잡담을 하며 잠시 쉬었다. 이런 때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좋겠지만 이 박군이 단연애를 만든 뒤엔 식후에 제일 미도 못 먹게 됐어요. 나부터는 생각은 간절한데 낯살이나 먹은 게 도둑담배야 피울 수가 있어야죠. 선전부장의 설명이 또 나온다. 술도 다들 끊으셨다죠? 영신의 묻는 말에 동화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술도 엉금이에요. 내 의견 같아선 막걸리 같은 곱기 있는 술은 요기도 되고 취하지 않을 만치만 먹으면 흥분도 돼서 일도 훨씬 붓건만. 젊은 기운이라 입에만 대면 어디 적당하게들 먹어야지요. 신장로가에 술집이 둘이나 되고 계집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의 풍기도 나빠지길래 회원들은 당초에 입에도 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인이나 환갑 같은 때는 더러 밀주들을 해먹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동혁이가 뒤를 대어 내 아우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술만 먹으면 심술을 부려서 여러 회원들한테 아주 면목이 없어요. 하고는 제발이 저려서 피해가는 아우의 등 뒤에다 대고 눈살을 찌푸린다. 동혁은 말을 이어 회원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1년의 지출액을 뽑아보니까 100호도 못 되는 이 동리에 술값이 거진 900원이나 되고요. 담배값이 500여 원이나 되니 참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2회를 할 때 자세한 숫자까지 들어서 이러다간 굶어 죽는다고 한바탕 격동을 시켰더니 늙은이만 빼놓곤 거진 다 술을 끊겠다고 손을 들더군요. 허더니 웬걸 작심삼일은커녕 그날 저녁도 못 참고 주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배도 끊는다고 곰방대를 꺾어버린 게 수십 개나 되더니만 차츰차츰 또들 태우기 시작하는데 담배대가 없으니까 권련을 사먹으니 안팎으로 소원해지요. 우리 회원들만은 꼭 맹세를 지켜왔지만 그게 참 큰 문제거리예요. 하지만 여자들하고 일을 하면 술 담배를 모르니까 그거 한 가진 좋더군요. 하는데 자 그만들 일어나 보지 하고 건배가 벌떡 일어선다. 오늘 해 전으로 신나라 꺼정 다 뿌리나요? 영신이도 일이나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건배는 아니요. 이제 주가래로 판판하게 쓰리 번데를 친 뒤에 새내끼를 다시 띄워놓고서 하룻밤 하루낮을 뒀다가 수학이 많다는 은방 주든지 요새 새로 장려하는 팔당 같은 걸 뿌리지요. 그러고 나설랑은 한치쯤 자란 뒤에 물을 빼고서 모자리를 고른 뒤에 일주야쯤 뒀다가 다시 물을 넣지 않겠어요? 그래야 뿌리가 붙거든요. 그 뒤엔 가끔 물꼬를 봐서 혀 빼문 걸 뽑아버리고선 거진 치 다푼쯤 자란 뒤에 한번 김을 매주는데 여기선 그걸 도사리를 잡는다고 하지요. 그런 뒤에 유산 암모니아 같은 속효 비료를 주면 무럭무럭 자랄 게 아니에요. 논바닥이 시꺼멓게 되는 걸 봐서 그때야 모를 내는데 그 후에도 또 몇 차례 김을 매주면 한가위엔 신누렇게 익어서 이삭이 축축 늘어진단 말이지요. 아 그러면 낫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덤벼들어 척척 후려서 묶어 세우군 하고 신이야 넋이야 배우처럼 형용까지 해가며 주워 섬기는데 동혁은 듣다 못해서
여보게, 웬 놈의 수다를 그렇게 늘어놓나? 저 사람은 입도 아프지 않은 게요. 하고 빈잔을 주듯 하고는 논으로 들어선다. 건배는 들은 채 만체하고 그러고설랑 게상을 놓고 발심을 헌 뒤엔 방아를 찧어서 외씨 같은 하얀 쌀밥을 지어놓고 통배추김치 하고 마른 침을 꿀떡 삼키는데 영신은 항복이나 하는 듯이 손을 들고 고만요 고만 그만하면 다 알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입담이 좋으세요. 하고 호호호 웃으며 건배의 입을 막듯 하였다. 그래도 건배는 두고 보세요. 양석도 바라보지 못하던 눈에서 한마디에 넋섬 추수는 무난히 하고 말 테니 그만이나 해야 우리들이 땀을 흘린 티가 나거든요.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더 짓거릴 형세다. 더군다나 농사는 이력이 있어야겠어요. 우린 아주 손방이지만. 영신이가 대접상으로 한마디를 해주니까 건배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이력이 제일이지요.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더니 황새 다리를 성큼성큼 떼어놓으며 논으로 들어간다. 어느덧 곁들이 때가 되었다. 12회원들은 손이 맞아 거쩐거쩐 일을 해서 오늘 일은 거진 끝이 나게 되었는데 먼저 나와서 발을 닦던 동화가 큰 마을편을 바라보더니 에키 건살포 나오시는군 하고 입을 삐죽해 보인다. 여러 사람들의 눈은 그리로 쏠렸다. 가슴속의 비밀. 건살포라뇨? 영신이도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고목이 된 대추나무가 얼크러진 큰 마을편을 바라본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안경을 번쩍거리며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언덕길을 어슬렁거리고 내려온다. 살포는 감농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물거나 보러 댕기는데 쓰는 건데요. 저 사람은 1년 감이 열린 걸 보고 그거 감자 담스럽게 열렸군 하던 출신이 살포를 건성 휘두르며 댕겨서 건살포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이빠른 소리 잘하는 동화의 대답이다. 저 사람이 누군데요? 영신은 새신랑처럼 옥색 저고리를 입은 인물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며 물었다. 성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저 강도사 집의 둘째 아들 기만이에요. 동경 가서 어느 대학을 댕기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했는지 신경쇠약이 걸려 나왔다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근처에선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로군요. 그런 셈이지요. 헌데 자제가 아주 노세요 노세. 아니 노세요 뭐예요? 하고 영신이가 제쳐 묻는 말에 동화는 무심결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고는 말 대답을 얼른 못하고 픽픽 웃기만 한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난 튀기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물건이 명색만 달렸지 생식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까지는 영신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 독리 청년들끼리 엇먹는 수작으로 헐만 조치그려 아무짝에 소용이 닿지 않는 인물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영신은 어렴풋이 기만이란 사람을 놀리는 말이거니 하고 더 묻지를 않았다. 기만이는 언덕에 살포를 꽂고 왼팔은 하느르르한 회색 바지를 입은 허리춤에 찌르고 서서 여러 사람의 일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섰다. 무슨 풍경화나 감상하는 듯한 자세를 짓고 선 것이 몹시 안 이꼬 보여서 그것만 보아도 비위가 뒤집히는 듯. 아유 병이 났습네 하고 연계만 실컷 과먹고 나니까 개트림이 나는 게지. 저 작자가 어슬렁거리고 댕기는 꼴은 두었다가 봐도 눈꼴이 틀리더라. 하고 동화는 저 혼자 투덜거린다. 곁에서 말뚝을 받고 있던 형은 아서라 오다가 다 들으라. 귀먹은 역도 그만큼 먹였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원수 치부로 할 게 뭐 있니? 제 딴엔 우리한테 허느라고 하는걸. 하고 아우의 험구를 틀어막는다. 이번에는 건배가 영신의 곁으로 와서 바지에 흙탕물이 튀어서 말라붙은 것을 부벼 털면서 기만이가 앉은 언덕이를 흘끔 쳐다보더니 그래도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저희 아버지나 형한테 되면 없는 사람들을 꽤 통정하는 셈이에요. 이 논 단마지기를 우리한테 도지로 얻어주려고 담배씨로 뒤융박을 파려고 드는 제 형하고 싸움을 다 했으니까요. 거탈인지 몰라도 우리가 허는 일을 여간 찬성을 하지 않아요. 이따금 우리를 청해서 그 집에 가는 날이면 이 밥에 고기 반찬에 한밥 잘 먹여서 소복을 단단히 하고 나오는데 저 동화하고는 아주 옹치거든요. 술만 먹으면 요새 세상에 양반이 무슨 곤장을 맞을 양반이냐고 들이대기를 일수하는데 그뿐이면 좋게요.
실컷 얻어먹고 나선 들어들어하는 듯이 하는 소리가 제길 요까지 걸로 얼음얼음 우리 비위를 맞추려고 몇 대를 두고서 저희가 우리를 빨아먹은 게 얼만데 그걸 다 토해놓으려면 아직 신날도 않고 왔다 하고 건주정을 한바탕씩 하니 누가 듣기 좋다나요. 저 사람도 동화라면 딱 질색이건만 그럴수록 극성맞게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쳐서 아주 학지를 떼지요. 여간한 심술패기라 해야지. 그렇게 혈기 있는 청년도 있어야 해요. 급한 때면 그런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요. 하고 영신은 동화가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을 보고 칭찬 비슷이 하고는 그런데 여긴 지금도 양반 상놈이 있나요? 하고 묻는데 어느 틈에 기만이가 언덕을 내려와서 영신이가 앉은 맞은편 논둑에 가 버티고 섰다.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기만이가 가까이 오자 동혁의 형제는 뭐 본체 하고 돌아섰는데 일하던 사람 중에 반수 이상은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구경 나오셨어요? 하고 손길을 마주 부빈다. 그들은 강도사 집에 자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쓴 사람들의 자질들인 것이다. 기만이는 바지춤에 손을 찌른 채 여러 사람이 인사를 하는 대로 응 하고 코대답을 할 뿐이다. 논 귀퉁이에다 살포를 꽂고 우두커니 섰다가 석돌이란 회원을 손짓을 해서 부른다. 영신의 편으로 눈짓을 하며 무엇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저게 동혁이를 찾아온 여자냐? 라고 묻는 눈치다. 석돌이는 말 대답하기가 거북한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다가 일자리로 돌아간다. 영신이는 기만이가 맞은 짝에서 안경 너머로 똑바로 건너다보고 섰는 것이 면구스러워서 난 저리로 거닐다 오겠어요 하고 일어선다. 나 허던 일은 다 있는데 혼자 다니시다 길이나 잊어버리시게요 하고 건배가 뒤를 대선다. 동혁은 책임상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일어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영신이 혼자 돌아다니라고 내버려두기도 안 됐고 하던 이야기도 남아서 건배는 입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만의 등 뒤를 돌아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논과 밭이 눈앞에 칠번이 깔렸는데 여기저기서 두레로 물을 푸는 소리와 소 모는 소리가 들린다. 한 서너 군데서나 옷자리를 만드느라고 흰옷 입은 농꾼들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보인다. 영신은 바위 틈에 홀로 피었다가 이운 진달래 잎사귀를 어루만져 주다가 참 아까 양반 얘기를 하다가 중도무의를 했죠 하고 먼저 말을 꺼내더니 그런데 저 기만이란 사람의 아버지 무슨 도상가 허는이는 뭘 하는 사람이야요 하며 잔디 위에 손수건을 깔고 앉는다. 남들은 다 벗고 들어서서 일을 하는데 저 혼자 외톨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듯 하기가 미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료하기도 해서 이 말 저 말 묻는 것이다. 합방 전에 거정 금부에 도사라는 벼슬을 다녔다나요? 금부라뇨? 지금으로 치면 경무국쯤 되겠는데 도사란 건 경부 같은 거라지요. 아무튼 그 늙은이는 여태 노릇거리만한 상투를 달고 채수는 조그마한 빠쭈한 노랑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사리고 앉아서 에헴 헛기침을 하면서 위험을 부리는 게 여불없는 염소지요. 헌데 체격은 그 모양이라도 목구녕 하나는 크거든요. 한참 망에 들어가는 판에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사뭇 도적놈으로 몰아서 올가다가는 주리를 틀고 기왓장 꿀림을 시켜서 박박 긁어모아 이 고장에 전장을 장만해 가지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선 심심하다고 돈놀이를 하고 장립별을 놔서 이 근동에서 강도사의 돈을 안 얻어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멀쩡한 고리대금업자로군요. 고리대금업자고 말고요. 그 취리하는 법이나 장립별을 놔먹는 수단이 알고 보면 기막히지요. 그런데 근자엔 인젠 이 세상에 더 두고 볼 게 없다 라고 매일 술로만 장복을 하다가 간이 뚱뚱 부었다나요. 그래서 살림도 기천이랑 큰아들한테 내맡기고선 꼼짝 못하고 누웠어요. 그래 저 오입쟁이 같은 사람이 그 늙은이의 둘째 아들이군요. 저 기만이라는 인물만은 그래도 해바람을 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짐작은 하는지 저 딴엔 우리가 하는 일을 찬송도 하고 출염도 몇 겁절이나 내는데 그런 사람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아요? 가끔 기부금이나 뜯어오고요. 청소골 근처에도 대학이니 전문학교니 졸업을 하고 와서
저 건살포 모양으로 번들번들 놀면서 장거리로 술취렴이나 다니는 사람이 서너시나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해살이나 놀지 말았으면 할 뿐이지 그따위 고등 유민들한테 기대하는 건 없지만요. 논밭하러 가며 공부한 청년들이 다 그 뻔세로 건공 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간 한심하지가 않아요. 하는데 기만이가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그 백납같이 흰 얼굴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올라온다. 아마 영신이와 인사를 청하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많지요. 저 사람이 처음엔 자꾸만 우리 회에 들겠다고 하니까 동혁이 말이 어느 시기까지는 누구나 다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고 찬성을 해서 입회를 시켰더니 얼마 동안은 나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저 딴엔 열심으로 따라당겼는데 그래서요. 저희 부영은 양반의 체면을 더럽히는 미친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다 못해 아주 내버려 두기까지 됐었어요. 장에서 새로 사온 괭이를 번쩍거리며 그루를 가는데 덤벼들어서 하루 동안 덥적거리더니 이튿날은 그만 몸살이 나서 한 대새나 된통으로 앓았대요. 저희 집에선 이거 생자식 잡겠다고 자동차를 대절해가지고 읍내의 공의를 다 불러오고 한참 야단법석을 했어요. 참 정말 혼이 났군요. 그뿐이면 좋게요. 저희 집 앞 채마전에서 한 반나절만 꿈지럭거리면 그날 밤엔 행랑 계집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주물러라 허리를 밟아라 하고 죽는 신용을 헌대요. 그나 그뿐인가요? 나도 농꾼들이 단골 뻘듯 하는 걸 먹어봐야 한다고 머슴들이 두레를 놀던 2월 초 하룻날은 지푸레기를 꽂아도 안 넘어가는 그 텁텁한 수수 막걸리를 두 사발이나 들이켜군 그만 배탈이 나서 한 사나흘 동안이나 설사를 하는데 영신은 웃음을 참다 못해서 고만요 고만 하고 허리를 잡으며 손을 내젓는다. 건배이 수다에는 또다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기만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앞질러 두 사람이 앉은 대로 올라갔다. 자 그만 우리 집으로 내려가십시다 하는데 기만이는 살포자루를 내두르며 뒤미쳐 올라왔다. 기만은 세 사람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동혁이더러 소개를 해달래서 영신이와 인사를 했다. 기만이는 영신이가 초면이건만 M대학 정경과에 졸업 논문을 쓰다가 신경쇠약이 걸려서 나왔다는 것과 벼랑간 궁벽한 이 시골서 지내려니 갑갑해서 죽겠다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여간 의미 깊은 생활이 아니라고 일본말, 조선말 반죽으로 건배이 다음 결은 갈만치 썩뚝 꺽뚝 늘어놓는다. 영신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러시고 말고요 하고 말대꾸를 해준다. 동지라는 말만 해도 귀에 거친데 함께 일까지 한다는 데는 우습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응달에서만 지내서 하얀 살결과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한 조그만 눈동자며 삶아놓은 개발같이 가냘픈 손가락을 보니 어쩐지 말대답을 하기도 싫었다. 더구나 명주 옥색 저고리를 입은 것과 부사견 회색 바지를 또 구두가 덮이도록 사복을 치뜨려 입은 것이 바로 보기 싫을 만치나 눈꼴이 틀렸다. 기만은 안 보는 체 하면서도 영신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심심하신데 우리 집으로 놀러 가시지요? 하면서 동혁을 돌려다보고 우리 동지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좋은 얘기나 듣고 싶은데 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는 영신이가 먼 데서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려는 것보다도 몸이 비비 틀리도록 심심한 판에 동리에 처음으로 떠들어온 신여성을 불러다 놓고 하루 저녁 소견이나 하고 싶은 눈치다. 제가 거처하는 작은 사랑채를 말끔 중창을 하고 유리를 붙이고 실내를 동경 같은 데의 찻집을 본떠서 모던식으로 꾸며놓은 것과 또는 새로 사온 유성기를 틀면서 이 시골 구석에도 이만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또 한편으로는 몇 해를 두고 이혼을 못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던 본처를 월전에 쫓아보내서 영신이 같은 여자를 저희 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혁이가 얼른 말대답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영신은 오늘 저녁은 저 통역시댁으로 가기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두 말 못하게 똑 잡아떼었다. 기만은 자존심을 상한 듯 그럼 여러 날 계실 테니까 일간 다시 한번 청하지요 하고 머리를 까딱해 보이더니 무색해서 내려간다. 난 우리 집에까지 따라 내려올 줄 알았더니 제가 헐 일 없는 생각만 하고
줄줄 따라당기는데 학질이야 하고 동혁은 앞을 섰다. 건배는 휘적거리고 동혁의 뒤를 따라오다 말고 멋쩍은 듯이 여보게 약국에 감춰도 빠질 차례인가 하고 일부러 돌아서는 체를 한다. 아따 이 사람 화젓가락 윗마디 꼬듯하지 말고 어서 사발 농사나 지러 오게 그려 하고 동혁은 건배를 돌려다보고 손짓을 한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갔다. 어쩌면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저희 집으로 가재요. 그러니까 자제가 노세지요. 동혁도 영신을 돌려다보며 웃다가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잘 구슬려 주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하지만 기천이라는 그 형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일엔 덮어놓고서 반대니까요. 반대만 하면 좋겠는데 머리약을 쓰고 회방을 놀아서 마구 대대로 싸울 수도 없고 큰 두통거린걸요. 하고는 쩍 하고 입맛을 다신다. 영신이가 형은 뭐라는 사람인데요? 하니까 입이 궁금하던 건배가 다가선다. 대대로 곱사등이라고. 그자도 고리대금을 하지 뭘 해먹겠어요. 여러 해 면서기를 댕기다가 요샌 명정거리나 장만을 하라는지 면협의원을 선거하는데 출마를 했다나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옹충맞게 생겨먹은 게 얼리지 않는 양복을 뻐질르고 자전거를 타고서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화상이란 참 장관이지요.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청년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건가요? 하고 영신이가 묻는데 어느덧 동혁의 집 앞까지 당도하였다. 동혁의 어머니는 쌀이문 밖으로 내다르며 어서 오우 하고 여러 해 보아왔던 사람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그는 치마를 갈아입고 새 버선까지 꺼내 신었다. 동혁은 저희 집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영신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짐작대로 영신을 저희 색식감으로 알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 싫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얘야 좀 가까이 보자꾸나. 먼 광으로만 보고 어디 알 수 있니? 색식감을 서너째나 퇴짜를 놓더니만 연분이 따로 있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의뭉술에 굴지 말고 저녁에 꼭 데리고 오너라 하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사실 정분이 차순이 필래 할 것 없이 동네의 색시들은 동혁이를 믿고 있었는데 당자가 안직 장가를 안 이들겠다 라고 쇠고집을 세워서 다른 데로 혼인을 한 뒤에 벌써 아들 딸들을 낳고 사는 중이다. 근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통혼이 들어왔건만 아무리 사윗감을 탐을 내어도 글쎄 갓 30까진 장가를 안 든다니까 암만 해보구려 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어왔다. 어제 저녁에는 동화도 형과 겸상을 해서 밥을 푹푹 퍼넣다가 성님 사람이 썩 무던해 배는데 쇠불도 단결에 빼랬다오. 그 덕에 놔두고만 장가나 들어봅시다 하고 뒤퉁그러진 소리를 해서 형은 너도 날 놀리는 셈이냐? 그렇게 급한데 누가 너 먼첨 장가를 들지 말라든 하고 씁쓸히 웃었다. 한편으로 영신이도 동혁의 생활이 보고 싶었다. 오래 두고 머릿속에 그려보던 것과 같은가 또한 얼마나 틀릴까 하고 적지 않이 궁금히 여기다가 동혁이가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처한 살림이여 더구나 호라시라 번쩍거리는 세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학교까지 다니던 사람이 거처하는 방으로는 너무나 검소하다. 흙바닥에다가 그냥 거적대기를 깔았는데 눈에 새듯하게 뜨이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윗목에 놓인 책상에는 학교에 다닐 때 쓰던 노트 몇 권이 꽂혔고 신문 잡지가 흐트러졌을 뿐이요 아랫목에는 발길로 걷어차서 두루루 말아놓은 듯 한 이불 한 채가 동그만이 놓였다. 참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마분지로 도배를 한 벽에 붙은 사기 등잔인데 그것도 오늘 지나다니며 들여다본 다른 농가의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무엇을 장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나 눈 어두운 어머니는 부엌 속에서 대그럭거리며 어둡도록 꾸물거린다. 조금 있자 건배의 안악이 달걀 한 꾸러미를 행주치마로 감추어가지고 노인의 응원을 하러 왔다. 그 색시 복성스럽게 생겼습죠. 조금도 신식여자 티가 없고 아주 서글서글한 게 속 터진 사내 같아요. 하더니
인제야 부엉이를 면하시나 봅니다. 하고 밥을 푸는 동혁의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도 김칫국부터 마시는 셈인지 누가 아나. 내 뱃속으로 났어도 당초에 그놈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팔자에 살아생전 그런 며느리를 얻어보겠나. 하고 마누라는 한숨을 내쉰다. 박첨지와 동화는 자리를 내어주느라고 마실을 갔는데 윗간에서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농촌 문제를 토론하고 요새 한참 떠드는 중에 있는 자력갱생 운동을 비판하는데 건배의 안악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유, 참 정말 미안하군요. 이렇게 여기까지 출장을 하셔서. 하고 영신이가 일어나며 상을 받아들었다. 동혁의 어머니가 문밖까지 따라와 눈을 찌긋하고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수제 차놓는 밥을 대접한답시고 온 시골 구석이라 뭐 있어야지. 늙은 사람이 한 거라고 흉은 보지 말고 많이 없으시오. 한다. 영신은 일어서며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괜찮소. 어서 자시오. 하고 여전히 허울을 하니까 영신은 말씀 낮춰오십시오. 하고 정말 색시처럼 조심스러이 앉았다. 건배의 안악은 남편을 보고 그런데 두 분이 얘기도 조용히 못하게 계시니 뭐하러 줄줄 따라댕기는 거요. 집에 가서 어린애나 봐주지 않고. 하니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자리를 가려서야 되나. 하고 건배는 소매를 거두며 젓가락을 짚는다. 영신은 매우 유쾌한 그날을 보냈다. 날마다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은행나무 밑으로 올라가서 조기회에 참례를 하였다. 아직 힘드는 운동은 하지 말고 편히 쉬시지요. 하고 동혁이가 말려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지는 것을 대기하는 영신은 맨 뒷줄에 서서 끝까지 체조를 하고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애향가를 불렀다. 예, 동혁이한테 온 여학생이 체조를 다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자 2, 3일 동안에 조기 회원이 부쩍 늘었다. 늙은이 여편네들 할 것 없이 모여들어서 무슨 구경이나 난 것처럼 운동장인 잔디밭이 빽빽하도록 들어차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운동꾼이 아니요 구경꾼인 것은 물론이다. 이거 장군보다 엿장수가 많다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드나 하면서도 건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여러분 조기회에 참가를 합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한바탕 하면 정신이 말끔해지고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하고 구세군처럼 선전을 하다가 우린 밥이 너무 잘 내려서 걱정이라네. 체증이나 나거든 옴새.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건배는 아무 말 못하고 뒤통수를 긁었다. 영신은 농우 회원들끼리만 모이는 일요회에도 방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뒷줄에 가 앉아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건배의 동의와 만장의 찬성으로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청석골에서는 저 한 몸으로 분투하는 이야기며 남의 강제나 또는 일종의 유행으로 하는 소위 농촌운동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할 농촌운동을 구별해가면서 그 성질을 밝히고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녀를 물론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결할 필요와 언제나 연락을 취하자는 부탁을 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나 영신의 말은 억양이 심해서 유창하지는 못해도 조리가 닿고 열이 있어서 농우회원들은 물론 동혁이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수양도 어지간히 했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많은걸. 하고 속으로 혀를 빼물 정도였다. 건배의 안악도 문 밖에서 동리 여편네들과 엿듣고는 매우 감동이 되어 여자도 저만큼이나 낳았어야 사내들한테 코 큰 소리를 해보지. 하고 자기가 보통 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하고 시집이라고 와서 살림과 어린 것들에게 얽매여 늙어만 가는 것을 분하고 절통이 여겼다. 온지 나흘 되는 날 저녁에 영신은 건배의 안악을 앞장 세우고 동네에 말귀 알아들을 만한 여인네들을 그 집 마당에 모아놓고 또 한번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내가 이 한곡리에 와서 며칠이라도 지내게 된 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도 부인들끼리의 회를 하나 모아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모임을 조직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부인회를 모은데야 그네들은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터이요. 남자들처럼 금주단연을 하거나 도박 같은 것은 금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를 이 이상 더 조리차를 해서 저축을 할 여지도 없지만 당분간은 여자들의 글눈을 띄어주는 강습회 일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힘을 빌지 말고 여자들끼리 자치를 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쌀 한 숟가락, 보리 한 줌씩을 모아서라도 농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써나갈 것을 힘있게 말하였다. 마당 가득히 모인 여인네들은 손 하나 들 줄을 모르면서도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래서 영신은 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데 훈련을 받아온 터이라 건배의 아내를 회장격으로 추천해서 항공리 부인근로회라는 단체 하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유지해 나갈 방법까지 세워서 건배의 아내에게 소상 분명히 일러준 후 그와 앞으로는 형님 동생을 하자고 해서 의형제까지 맺고 굳은 악수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몹시 거북한 것은 식사를 할 때는 물론 농우의 석상에서나 마당과 행길에서까지 회원들과 동네 여자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거리며 뒤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동혁이와 영신의 행동과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은 털끝만치도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처음 대하는 손님과 다름없이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그 뒤로 김한이는 영신을 청하려고 몇 번이나 동혁의 집으로 행랑아범을 보내고 머슴을 시켜 청조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하였다. 동혁은 그분이 왜 우리 집에 있는 줄 아나?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전해달라는 편지는 받아두고도 영신에게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영신이가 그런 편지를 직접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하든지 해서 이른바 초대회에 까닭없는 주빈 노릇을 하기를 거절하였으리라. 동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나 무슨 집회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였지만 기만의 심심풀이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생활을 보기 위해서 더구나 홀로 지낸다는 남자를 찾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소 갈 때 말 갈 데 없이 다니나 이러한 경우에는 처녀로서의 처신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김한이는 매우 분개하였다. 지가 얼마나 도고온 계집이길래 내가 여러 번 청하는데도 안 온단 말이냐 하고 하인을 세워놓고 몰아대다가 동혁이 보탐 못생긴 자제지. 저한테 온 여자를 내가 어쩔 줄 아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벼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낮이 훨씬 겨워서 김한은 자회색 봄양복을 말쑥하게 거들고 도금으로 장식을 한 단장을 휘두르며 바닷가 영신이가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영신은 잡지를 보고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달갑지 않게 맞았다. 하도 여러 번 청해도 안 오시길래 몸이 편치 않으신가 하고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며 꾸며대는 말에 영신은 지나가는 길이라니 바닷속에 볼 일이 있었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러한 궁벽한 촌에서 빳빳한 칼라에 자줏빛 넥타이를 매끈하게 메고 나온 것이 옥색 저고리에 부사견 바지를 입었던 것만치나 눈어리가 시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만 하면 마냥 늑장을 부리고 앉을 것 같아서 멀리 신장로 편짝을 바라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 서너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뭘 하러 쏘다니는 사람들인가요? 하고 한마디를 물었다. 김한이는 문지방에 가 걸터 앉으며 안경 속에서 실눈을 찍고 맨 앞에 공마단의 원숭이처럼 허리를 발딱 제치고 자전거를 저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더니 저게 우리 형이에요. 저 형 때문에 원 창피해서 하고 김한은 고개를 돌리며 소태나 먹은 듯이 입맛을 다신다. 영신은 건배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형제분이 뜻이 맞지 않으시는 게로군요 하고 아우의 편을 드는 채 하니까 김한이는 피존을 꺼내 피어물며 형은 당최 이마 빼기에 송곳을 꽂아도 진물 한 방울 안 넣을 에고이스트야요. 돈푼 긁어 모으는 것밖에는 아무 취미도 모르는 인간인데 게다가 면협 의원인가 하는 게 큰 벼슬이나 되는 줄 알고 뽐내는 화상이야 요란하지요. 이래저래 나하고는 매사에 충돌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대판으로 싸우는걸요 한다. 왜요? 어쩌냐겐 공직자 부스럭지들을 대접한다고 주막에 갈보까지 불러다가 밤새도록 수상을 버려놓고 뚱땅거려서 잠도 못 자게 굴길래 그래서 한바탕 야단을 쳤지요. 하고 백판 아무 상관도 없는 더구나 초면의 여자를 대해서 제 형을 개꾸짖듯 한다. 영신은 담배 연기를 피하느라고 외면을 하면서 참 정말 별 쑥스러운 자제를 다보겠군 하면서도 하는 소리를 들어보느라고 그래도 그만치 유력하신 분이니까
동네 일은 열성있게 보시겠지요? 하고 넘겨짚었다. 기만은 핥아놓은 것처럼 머리기름을 바른 머리를 회회 내저으며 말씀하세요. 박동혁이 김건배 할 것 없이 이 동네 젊은 사람들 아주 원수치부로 하는걸요. 왜요? 퍽 건실한 분들인데요. 그 속이야 뻔하지만 그까짓 게 무슨 얘기거리나 되나요? 하고 기만은 일본말로 도니카쿠 아나 진부스가 무라니 오르카라 난니모 데키고 아리마생요. 아무튼 저 따위 인물이 동네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고 될 턱이 없지요. 하고 결론을 짓더니 조춤조춤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머리를 돌리려고 든다. 영신은 어이가 없어 대체 당신은 얼마나 났소? 하고 입 밖으로까지 나오는 말을 마른 침으로 꼴깍 삼키고 솜탈 하나 없이 면도질을 한 기만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때 마침 건배이 안악이 꽃게를 서너 마리나 들고 새로 조직된 부인근로회의 회원들을 대여섯 사람이나 데리고 왔다. 영신은 구원병이나 만난 듯이 그네들을 반기는데 기만은 그럼 내일 저녁에라도 놀러와 주십시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어물어물하다가 멋쩍게 꽁무니를 빼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동혁이와 건배 내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숙식이 부드러이 지내서 영신은 건강이 매우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어느 한기퉁이에 병이 깊이 들었던 것이 아니오 영양 부족과 과로한 탓으로 전신이 매우 쇠약해졌던 터이라 불과 며칠 동안에 눈에 보이는 듯이 피부가 윤택해지고 혈색이 좋아졌다. 영신이 자신도 동지들의 자별한 정의에 눈물이 날 만치나 고마워서 아침 저녁으로 항공리 청년들의 건강과 그네들의 사업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고작해야 사나흘만 견습도 할 겸 쉬어가자던 것이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고 간곡히 붙잡는 통에 자별한 호의를 매몰스러이 뿌리치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건배의 안악은 아우님 우리가 한번 적별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붙잡아서 차마 떨치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신은 하루라도 더 남의 신세를 지며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죄나 짓는 것처럼 청소골 사람들에게 미안하였다. 영신이가 청소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하게 교장 겸 소사의 일까지 겹쳐하고 어린애들에게는 보모여 부녀자들에게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 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왔다. 그렇게 몸 하나를 열에 쪼개내도 감당을 못할 만치나 바쁘게 지냈던 사람이 여러 날 나와 있으니 모든 사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눈에 암암한 것은 저녁마다 손목과 치마꼬리에 메어 달리던 어린이들이요 귀에 쟁쟁한 것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다. 엄동설한에도 홑꼬쟁이를 입고 다니던 계집아이들 그러면서도 으슥한 구석으로 선생을 무작정 끌고 가서 확률이나 대추 같은 것을 슬며시 손에 쥐어주고는 부끄러워서 꼬리가 빠질 듯이 달아나던 그 정든 아이들. 한 번은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 어느 눈 내리던 날 밤 야학을 파하고 사숙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일갓집에 붙어서 사는 금분이란 계집애가 숨이 턱에 닿아서 쫓아오더니 선생님의 재킷 주머니에다가 꽁꽁 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넌지시 넣어주고 달아났다. 아서라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너나 먹어라 응? 하면서도 영신은 어린애의 정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왜 콩이나 밤토리거니 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가서 제 깃을 벗어거는데 방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니 껍질을 말끔하게 깐 도토리였다. 영신은 떨궈서 먹지도 못하는 그 도토리를 접시에 소복이 담아 책상머리에 놓고 들여다보고 손바닥에 굴려보고 하다가 콧마루가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뜨끈하게 솟던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금세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당장 나라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거짓말은커녕 실없는 소리도 잘하지 않는 동혁이까지 발동선이 고장이 나서 못 당기는다는데 저 바다를 건너뛸 재주가 있거든 가보시지요 하고 붙잡는 바람에 그 말을 고지 듣고 한 이틀을 더 묵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신은 누구에게나 발표하지 못한 고민을 가슴속에 감추고 왔었다. 사실은 그 고민을 해결짓기 위해서 동혁이와 의논을 할 양으로 일부러 온 것이었다. 정량을 하려는 것도 동혁이가 실제로 일하는 것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20이 훨씬 넘은 처녀로서 저 혼자로는 해결 지을 수 없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부닥쳤기 때문이다. 여간한 남자보다도 용단성이 있는 영신이건만 동혁이와 단둘이 만나서 가슴속의 비밀을 조용히 고백할 기회도 없었거니와 동혁의 얼굴만 마주대해도 그 말을 끄집어내려던 용기가 자라모가지처럼 움츠러들곤 하였다. 해당화 필때 영신이가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다. 열 나흘 날 달이 어지간히 기운 것을 보니 자정도 가까운 듯. 다른 사람들은 초저녁에 다 와서 작별을 하고 갔고 건배이 안학은 영신이가 친정에나 왔다가 가는 것처럼 수수엿을 다 고아가지고 와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갔건만 동혁이만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점심때 집에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다녀는 갔으나 동화의 말을 들으면 집에는 종일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한다. 영신은 한마디라도 꼭 하고 가야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눈이 까맣게 기다리다가 내일 아침에야 일찌감치 오겠지 하고 누웠었다. 서창을 물들이는 달빛은 이런 걱정 저런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신을 문 밖으로 꿰어내었다. 그는 바스켓 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던 조그만 손풍금을 꺼냈다. 그것은 여고를 우등 첫째로 졸업한 상품으로 미스 필링스란 서양 여자가 선사한 것이다. 영신이가 이곳에 온 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거닐던 바닷가 백사장에는 하얀 모래가 유리가루처럼 반짝이는데 그 모래를 밟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옷 속으로 스며드는 밤 기운이 조금 산산하기는 하나 바람 한 점 일지를 않는다. 영신은 외로운 그림자를 이끌며 가만히 손풍금을 뜯으면서 그 모래 위를 거닐려니 영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저절로 입을 새어나왔다. 그 노래는 드리고의 세레나데였다. 학교 다닐 때에는 찬송가나 동요 같은 노래 이외에 애틋한 사랑을 읊은 노래라든가 조금이라도 유흥 기분이 떠도는 유행가는 귀에 익도록 들으면서도 입 밖에 내기는 삼가왔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저녁은 즉흥적으로 드리고나 슈베르트 같은 작곡자의 애련한 영탄적인 노래가 줄달아 불러졌다. 처음에는 입속으로만 군소리하듯 불러보던 것이 차츰 그 소리가 높아져서 무섭도록 고요한 깊은 밤 해변의 정막을 깨트리다가는 간사랗게 뽑아내리는 피아니시모에 영신은 내가 성악가나 될 걸 그랬어 하리만치 제 목소리가 오늘 저녁만은 은실같이 곱고 꾀꼬리 소리만치나 청아한 듯이 제 귀에 들렸다. 머리를 들면 황금가루 같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머리를 숙이면 그 달빛을 실은 물결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부서지며 눈과 영혼을 함께 황홀케 한다. 다시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면 풀솜 같은 구름 속으로 숨바꼭질을 하는 달 속에는 쓸쓸한 방구석에 홀로 누워 외딸을 그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비치는 것 같고 기다란 한숨과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면 닦아놓은 거울 같은 바다 위에 꿈에도 잊히지 못하는 고향 산천이 아련히 떠오른다. 영신은 백사장에 펄썩 주저앉으며 눈을 꽉 감았다. 이번에는 무형한 그 무엇이 젖가슴을 치밀어 오른다.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제 마음을 의심도 해보았다. 이제까지 참고 눌러왔던 청춘의 온회에 온몸이 사로잡히자 영신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사랑해도 좋습니까? 하는 독백이었다. 영신은 다시 부르짖듯이 신앙의 대상자에게 호소한다. 하나님, 일과 사랑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옵소서. 저의 족속의 불행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당신께 맹세한 저로서는 지금 두 가지 길을 함께 밟을 수가 없는 처지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영신은 모래 위에 푹 엎드려졌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 번지는 모래를 으스러지라고 한 움큼 움켜쥐고서
어디서 무엇에 놀라서 날아가는지 물새 한 마리가 젖을 보채는 어린애처럼 삐액 삐액 하고 울면서 머리 위를 지나간다. 영신은 고독과 정막이 등허리에 서리를 끼얹는 듯해서 진저리를 치고는 발딱 일어나면서 치맛자락에 모래를 활활 털었다. 그 외롭고 적적한 생각을 잠시라도 헤쳐버리려고 곁에 동댕이를 쳤던 손풍금을 다시 집어들고 감흥에 맡겨 열 손가락을 놀리며 저도 모를 곡조를 한바탕 뜯었다. 누가 곁에 있어서 그 음보를 그대로 오선지에 기록했다면 혹시 헝가리인의 광산곡 같은 작품이 이루어졌을는지도 모르리라. 그는 풍금 타던 손을 쉬고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바로 영신의 등 뒤에 솟은 바위 위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괴물과 같이 나타나더니 저, 그 곡조 한 번만 더 타주세요 하는 굴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영신은 두 손을 쫙 벌리며 오금에 용수철이나 달린 듯이 발딱 일어섰다. 전신에는 소름이 쪽 끼쳤다. 달빛을 정면으로 받아 시꺼먼 그림자의 정체가 눈앞에 드러나자 아우, 난 누구라고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놀래주세요? 영신은 반가움과 원망스러움에 반죽이 된 표정으로 동혁을 살짝 흘겨본다. 동혁은 빙긋이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서 영신의 앞에 와 선다. 놀라긴 내가 정말 놀랐어요. 이 밤중에 어디로 가셨나 하고 빈방 속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풍금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있는 줄 아셨군요. 네, 독창회에 방해가 될까봐 저 바위 그늘에서 입장권도 아니 사고 근청을 했지요. 그 말에 대낮 같으면 영신의 얼굴이 석류처럼 빨개진 것을 볼 수 있었으리라. 잠시 이성을 잃었던 모든 동작과 미쳐 날듯이 목청껏 부른 노래를 동혁이가 지척에서 보고 들은 생각을 하고 열적고 부끄러워서 영신이가 얼굴에 붉힌 것뿐이 아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안타까이 하나님을 부르며 일과 사랑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줍소서 하고 빌던 그 상대자가 뜻밖의 유령과 같이 눈앞에 나타난 데는 형용키 어려운 신비를 느꼈다. 신비스럽다는 이보다도 폭풍우처럼 뒤설레던 감정이 짓눌리고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지리만치 엄숙한 기분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앉으십시다. 동혁은 바위 아래 모래밭을 가리키고 저 먼저 앉으며 두 무릎을 끌어안고는 바다 저편을 바라본다.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일렬로 쭉 깔린 것은 달빛을 세우는 듯한 새우잡이 중선의 등불들이다. 아까까지 영신은 그 불을 얕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리와 앉으시라니까요. 눈을 내리감고 발끝으로 모래를 허비적거리며 서 있는 영신을 돌려다보고 동혁은 명령하듯 한다. 네. 영신은 들릴 듯 말 듯하게 대답을 하고 동혁의 곁에 가 치맛자락을 휩싸지고 앉는다. 오늘 밤만은 동혁의 어떠한 요구에든지 순종하려는 듯이. 차차 바람이 이는데 춥지 않으세요? 아니요. 바닷가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해감내를 머금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해서 이슬에 촉촉히 젖은 몸이 감기나 들지 않을까 하고 동혁은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온몸에 피를 끓이며 노래를 목청껏 부르던 영신은 도리어 화투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인제 오셨어요? 오늘 밤엔 못 만날 줄만 알았었는데. 한 20년이나 되는데 누굴 좀 만나보려고 찾아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럼 여태 저녁도 안 잡섰게요? 주막거리서 요기를 해서 시장 오지는 않아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하다면 급하지만 하고 동혁은 더 자세한 대답을 하기를 피하느라고 참 날도 밝군요 하고 딴전을 부리며 선역 하늘을 쳐다본다. 볕에 그을어 이글이글하게 타는 듯한 얼굴과 그 건장한 몸뚱이를 기울어가는 창백한 달빛이 씻어내린다. 파르스름한 액체와 같은 달빛이. 영신은 다시 무슨 생각에 잠겨 동혁의 커다란 그림자가 저희 눈앞에 가로비친 것을 들여다보고서 잠자코 있다. 조금 전까지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못 견디어 바람모지에 외따로 선 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던 영신은 동혁이가 와서 제 곁에 턱 앉은 것이 큰 바위 속에다가 뿌리를 박은 것만치나 신변이 든든한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애상적이던 기운은 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안개처럼 쓰러졌다.
다만 동혁의 윤곽만이 점점 뚜렷하게 커져서 제 몸이 그 그늘 속으로 차츰차츰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환각을 느낄 따름이었다. 한참 만에 동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오실 때의 편지에 꼭 친히 만나서 의논할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하룻밤쯤 세우는 게 우리한텐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내일은 그에 떠나신다니 또 만날 기회가 조련치 않을 것 같은데 꼭 해주실 말씀이건 지금 하시지요. 영신의 머리는 수그러만 드는데 동혁의 눈은 점점 탐조등처럼 빛난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무슨 말인지 시원스럽게 해버리시지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영신은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럼 동혁 씨가 하고 싶으신 말씀부터 먼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먼저 물었으니까 영신 씨부터 대답을 하실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먼저 해주세요. 권리니 의무니 하고 뻑뻑하게 구실 거 없이. 영신의 목소리에는 소녀와 같은 응석조차 약간 섞였다. 그건 안 될 까닭이 있어요. 언권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분개하시는 성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태 전 XX일보사 주최의 간친의 석상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과 악박골사 밤을 새우던 때의 전경이 바로 어제인 듯 주마등과 같이 두 사람의 눈앞을 달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평생을 두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무한히 정다운 추억이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불시에 몸과 마음이 더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동혁은 더 우기지 않았다. 남자의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그런 말을 강제로 시키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 이번만은 내가 지지요. 하고 동혁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어째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영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영신 씨가 나한테 꼭 하고 싶다고 벼르면서도 얼핏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말은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영신 씨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말 대답이나 시원스럽게 해주셔야죠. 하고 동혁은 달려들기라도 할 형세를 보인다. 영신은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저 역시도 한평생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떠듬떠듬 토막을 친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고 누구에게나 지지 않으려는 성벽이 대단한 영신이건만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만은 꽃을 부끄러워하는 처녀의 속탈을 벗지 못한다. 아마 연애나 결혼 문제로 폭 고민을 하시는 중이시죠. 동혁이가 불쑥 내미는 말이 정통으로 들어가 마치니까. 무언 중에도 영신의 온몸의 신경은 불에나 닿은 것처럼 움찔하고 자지러 들었다. 나도 그런 문제로 적지 않이 괴롭게 지내는 중이에요. 늙으신 부모의 성화가 매일 같아서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몹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억지로 일을 해서 잊어버리고는 애를 써도 나만치 건강한 남자가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지낸다는 건 암만 생각해도 부자연한 것 같아서 하고 발꿈치로 조약돌을 부벼서 으깨며 말을 멈추고는 영신을 흘낏 곁눈으로 흘려본다. 영신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다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한다. 영신씨, 동혁은 새삼스러이 저력 있는 목소리로 숨쉬는 소리가 서로 들릴 만치나 가까이 앉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네? 영신은 하얀 이마를 들었다. 멀고도 가까운 게 뭘까요? 끝도 밑도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에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무엇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글쎄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일까요? 하고 동혁의 표정을 살핀다. 알듯하고도 모르는건요. 아마 남자의 맘일걸요. 그 말 한마디는 서슴지 않았다. 아니, 난 여자의 맘인 줄 아는데요. 동혁의 커다란 눈동자는 영신의 가슴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하다. 다른 등 뒤에 산마루를 타고 넘으려 하고 바람은 영신의 옷깃을 가벼이 날리는데 어느덧 밀물은 두 사람의 눈앞까지 밀려들어와 날름날름 모래바닥을 핥는다. 굴껍데기로 하얗게 덮개가 앉은 바위에
찰싹찰싹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 온 누리는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이던 태고적의 삼림 속 같은 정막에 잠겨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형체 없는 영혼만은 무언 중에도 가만히 교통한다. 똑같은 고민과 오뇌로 다리를 놓고서. 영신은 앉아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간신히 한마디를 꺼내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더니 제 사정은 대강 아시는 터이지만 얼마 전에 어머니가 청소골까지 다녀가셨어요. 제발 고만 시집을 가라고 이틀 밤이나 꼬박이 세워가며 빌다시피 하시는 걸 끝끝내 시원한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나중엔 네가 이 홀어머니 하나를 영영 내버릴 테냐고 자꾸만 우시는 데는 참 정말 뼈를 깎아내는 것 같아서. 영신은 북받쳐 오르는 서름을 참느라고 이를 악문다. 그렇게 언짢아 오실 게 왜 있어요. 얼른 결혼만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걸요. 하고 동혁은 일부러 비위를 긁어주면서도 그 다음 말이 궁금해서 영신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영신은 남자를 원망스러이 흘낏 쳐다보고는 다시금 주저주저 하다가 버쩍 용기를 내어 저 보통 학교에 댕길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두신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동혁의 눈은 금방 화등잔만해졌다. 이제까지 사사로운 이야기는 일부러 해오지를 않던 터이나 영신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